왕롱이 이젠 집안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리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낮에 그가 밭에서 돌아오니 큰아들이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아버지, 난 서당의 공부를 오늘로 마쳤어요. 성내 노 선생한테서는 더 배울 것이 없어요. 왕롱은 부엌 가마솥에서 더운 물을 퍼내어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으면서 물었다. 그렇겠군.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큰아들은 주저하면서 말을 이었다. 학자가 되려면 남방도시에 가서 대학을 가야 해요. 왕롱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더운 김을 올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일에 지쳐 몹시 고달펐기 때문이다. 못난 소리. 그건 안 돼. 갈 곳 없어. 이 고장에서 너만큼 공부한 사람도 드물어. 왕롱은 다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짰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스러운 듯이 바라보며 뭐라고 투덜거렸다. 왕롱은 무슨 말인지 잘 들을 수 없어서 성을 내며 아들을 야단쳤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똑똑히 말해.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마음에 걸려 큰아들은 욱해서 말했다. 좋아요. 그래도 난 가요. 누가 밤낮 이런 촌구석에서 어린아이처럼 꾸중만 듣고 살아요? 성내도 이 마을도 마찬가지니 나는 먼 남방도시로 가겠어요. 배우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오겠어요. 왕롱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시원한 은빛 여름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코 밑엔 수염이 보송보송 나기 시작했다. 살결은 매끄럽게 빛났다. 긴 소매 속의 손은 여자 손처럼 부드럽고 나긋했다. 왕롱은 눈을 돌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다. 튼튼하고 흑투성이었다. 허리에서 무릎까지만 오는 푸른 무명 반바지만 입은 데다 상반신은 발가숭이었다. 누가 봐도 그를 이 젊은이의 아버지라기보다 하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생각이 키가 후리후리하기만 한 아들의 모습에 대한 경멸심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며 난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선 밭에 가서 몸에 흙칠을 하고 오너라. 그 꼴로는 누구나 계집인 줄 알겠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쯤은 자기 손으로 벌어봐. 왕롱은 전에 아들이 글씨를 잘 쓰던 일이라든가 서당의 성적이 좋다든가 하는 일에 자랑스러웠던 일도 잊고 아들의 연약한 풍채에 울화가 치밀어 올라 맨발로 마루를 구르면서 침을 탁 뱉고 돌아섰다. 아들이 원망스러운 듯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나 왕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날 밤 왕롱이 레놔의 방에 들어가니 레놔는 침대에 자리를 펴고 누웠고 뚜체는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왕롱이 그녀 곁에 걸터 앉으니 레놔는 지나가는 말같이 입을 열었다. 당신 큰아드님은 매우 고민하는 모양이에요. 어디로 멀리 가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왕롱은 아직도 아들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격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 아이는 여기에 못 오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렌화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에요. 뚜첸에게서 들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뚜첸이 얼른 말을 받았다. 아드님은 누가 봐도 훌륭한 서방님이 됐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놀기만 해서야 어떻게 해요? 그제야 왕롱은 조금 마음이 풀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아들에 대한 노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안 돼. 그놈을 멀리 보내진 않을 테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 공연한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왕롱은 그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레나는 그가 아직도 불쾌한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뚜첸을 내보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큰아들은 다시 마음을 잡은 것 같았다. 서당에는 가지 않았으나 왕롱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벌써 18살이 되고 어머니를 닮아 튼튼한 몸이 되어갔다. 왕롱이 집안에 있을 때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었다. 왕롱은 안심이 되어 혼자 생각해 보았다. 남방에 가려던 것은 젊은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탈선이었어. 아직 철이 덜 나서 제 마음도 제가 모를 거야.
앞으로 3년이라고 하지만 돈만 많이 주면 2년도 될 수 있겠고 어쩌면 1년으로 될지도 모른다. 추수를 마치고 겨울 보리에 씨나 뿌리고 콩타작을 하고 나서 유씨와 직접 의논해 봐야겠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 대한 일을 잊어버렸다. 가을 추수가 워낙 바빴던 것이다. 메뚜기 때의 피해를 입은 몇 곳을 빼놓고는 여간 풍작이 아니었다. 레누아로 해서 써버린 것 이상의 많은 곡식이었다. 그는 다시 돈에 대한 애착심이 생겼다. 때로는 왜 그렇게 계집에게 돈을 헤프게 썼을까 자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누아에게 실증이 난 것도 아니었다. 처음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숙모가 언젠가 말한 것처럼 레누아는 보기보다 나이가 들었고 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왕롱은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자랑을 느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아이를 낳지 못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를 지금처럼 호사스런 놀이객감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레누아는 나이를 먹을수록 아름다워졌다. 전에 그녀에게 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새처럼 연약하고 얼굴에 살이 없어서 관골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다. 뚜첸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기도 하거니와 한 사나이하고만 지내기 때문에 심신이 편해서 몸에 살이 오르고 얼굴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시원스런 눈 맵시나 오목한 입 모습은 살찐 고양이 같았다. 이젠 연꽃 봉오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짝 피어버린 꽃도 아니었다. 그리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다. 여자의 인생으로는 한창 때인 것이다. 왕릉의 생활은 다시 평온해졌다. 맏아들도 다시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극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혼자서 추수한 밀과 쌀을 얼마쯤 팔까 하고 손가락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오란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해마다 몸이 여위어 얼굴에도 광대뼈가 붉어져 나왔고 두 눈은 움푹 꺼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쩐 일이냐고 물어도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않았다. 뱃속이 타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배는 임신한 것처럼 불룩해 있었지만 아이는 낳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새벽부터 꾸준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왕롱은 오란을 한갓 탁자나 의자나 정원의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소나 식욕이 없는 돼지를 보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오란은 혼자서 일만 해왔다. 그녀는 숙모에게도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뚜첸에겐 전혀 말을 건네지 않았다. 어쩌다 레누아가 안뜰까지 나오는 일이 있으면 오라는 그만 자기 방에 틀어박혀 누가 레누아를 돌아갔다고 알려줄 때까지 결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부엌 일을 하거나 겨울날에도 두꺼운 얼음을 깨고 못가에서 빨래를 하곤 했다. 그래도 왕롱은 살기가 이만하니 가정부를 두거나 종을 데리고 일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 왕롱은 아내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 자신은 머슴을 들이면서도 소와 말을 먹이거나 여름철에 냇물이 차면 집 오리와 거위를 기르기 위해서까지 일꾼을 사들였지만 아내에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날 밤도 왕롱은 가운데 방의 촛대에 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어요. 왕롱은 깜짝 놀라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슨 말? 말해보구려. 촛불이 그녀의 얼굴 그림자를 뚜렷이 그렸다. 그녀에겐 벌써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곁을 멀리한 지 몇 해나 되나 하고 왕롱은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오라는 윤기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이가 자꾸 안채에 들어가요. 당신이 나가고 없으면 바로 가요. 처음 왕롱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어 상반신을 내밀며 말했다. 뭐라고? 오라는 묵묵히 아들의 방을 가리키고
두껍고 마른 입술로는 뒤채로 통하는 입구를 가리켰다. 그러나 왕롱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왕롱은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오? 그러나 오라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매우 거북한 듯이 말했다. 한번 불쑥 집에 들어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난방이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멀리 보냅시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식어버린 찬물을 쏟아버리고 새로 뜨거운 찬물을 따르고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나가버렸다. 왕롱은 넋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왕롱은 아내가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매일 자기 방에서 책만 읽고 있으므로 그럴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웃었다. 그리고 여자 소견이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렌화의 방으로 갔다. 렌화의 곁에 누우려고 침대에 올라가니 렌화는 투정을 부리며 그를 밀어붙였다. 더워요. 더욱이 당신한테선 땀 냄새가 나요. 내 곁에 오실 때는 몸을 좀 씻고 와요. 렌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에 감기는 머리카락을 귀찮은 듯이 쓸어 올렸다. 왕롱이 끌어안으려고 해도 어깨를 움츠리며 피하는 것이었다. 왕롱은 멋없이 혼자 누워서 요 며칠 밤새 렌화가 쾌히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생각했다. 지금껏 그는 렌화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늦더위에 몸이 괴로워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오늘 밤은 오란의 말이 생각나서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럼 혼자 자. 같이 자다가 목이라도 잘리면 큰일이니까. 왕롱은 렌화의 방을 뛰쳐나와 가운데 방으로 가서 의자 2개를 나란히 끌어다 놓고 그 위에 누웠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 담을 끼고는 대나무 숲을 거닐었다. 서늘한 밤바람이 흥분한 그의 몸을 스친다. 가을이 가까워오는 모양이다. 그는 언젠가 렌화가 자기 아들이 남방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던 것을 생각했다. 렌화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까? 또 요즘에는 아들이 남방에 가고 싶다는 말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분연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라, 내 눈으로 봐야지. 달이 기울었다. 망망한 들판 지평선 위로 황금빛 태양이 번쩍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들로 나가서 일꾼들의 일을 둘러보았다. 가을 추수 때나 봄 씨앗을 뿌릴 때는 언제나 그렇게 했다. 밭을 돌아보고 집에 돌아온 그는 온 식구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해자가의 논을 보고 오겠어. 좀 늦어질 거야. 그리고 그는 성내로 향해서 걸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사당이 있는 곳까지 오자 길가에 있는 언덕의 풀밭에 앉아 쉬면서 생각에 잠겼다. 사당의 지신님이 마주 보였다. 그 지신님이 그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으나 무섭지는 않았다. 젊었을 때는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집안도 왕성하고 돈도 많으므로 지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 볼까? 그때 문득 간밤에 렌화가 그를 떠밀어내던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대로 찻집에 있었더라면 신세를 망쳤을 거다. 우리 집에 와서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안뜰로 들어가는 휘장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다. 중얼거리는 듯한 남자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큰아들의 목소리였다. 왕롱은 재산이 늘면서부터는
옛날처럼 가난한 촌뜨기가 아니고 성내에 가서도 뻐기고 거리낌 없이 할 말을 해버리는 것이었으나 이때처럼 분노를 느껴본 일은 없었다. 사랑하는 애인을 빼앗긴 데 대한 분노였다. 더구나 그 애인을 빼앗아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속이 메스끄러울 정도로 불쾌했다. 그는 이를 부두둑 갈면서 밖으로 나오자 대나무 숲속으로 가서 호리호리한 대나무가지 하나를 골라 잘 다듬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느닷없이 휘장을 걷어 젖혔다. 아들은 마당에 서서 연못 곁에 놓아둔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있는 렌화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렌화는 연두빛의 비단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왕롱은 아직 아침부터 이렇게 몸차림을 하고 있는 렌화를 본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렌화는 간드러지게 웃으면서 연방 고개를 갸웃거리며 곁눈질로 청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왕롱이 곁에 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왕롱은 그 자리에 선 채 그 모양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말려 올라가서 이빨이 드러나고 손에는 대나무 회초리를 불끈 쥐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그때 뚜첸이 나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뚜첸은 왕롱의 모양을 보자 기절하듯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은 그제야 왕롱이 있는 것을 알았다. 왕롱은 아들에게 달려들어 후려 갈겼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키가 크지만 농사일에 단련된 탄탄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아버지를 당할 순 없었다. 왕롱은 아들 얼굴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때려주었다. 렌화가 비명을 지르며 팔에 매달렸지만 그는 난폭하게 밀어젖혔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가 악을 쓰면서 달라붙자 이번에는 렌화도 사정없이 때려서 떨어뜨려 놓고는 다시 아들을 때렸다. 마침내 아들은 피가 흘러내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왕롱은 그제야 때리던 손을 멈췄다. 입술 사이로 피리 소리가 날 만큼 숨을 헐떡였다. 진땀이 비오듯 전신에 흘러내리고 병든 사람처럼 지쳐버린 그는 회초리를 집어던지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네 방에 가서 내가 나오랄 때까지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인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가버렸다. 왕롱은 렌화가 걸터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였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귀찮은 듯이 일어나서 렌화의 방으로 들어갔다. 렌화는 침대 위에 엎드린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왕롱은 곁으로 가서 그녀를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누운 채 더욱 소리 높여 울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에게 맞은 자리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왕롱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창녀 노릇을 못 버렸구나. 내 자식에게까지 몸을 팔려는 거냐? 그러자 렌화는 더욱 소리 높여 울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들이 심심해서 놀러 온 거예요. 뚜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본 것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온 적이 있는지를. 그녀는 무서운 듯이 애처롭게 왕롱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대며 슬프게 말했다. 당신의 렌화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보세요. 이 세상에 남자라고는 당신뿐이에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솟아올랐다. 그녀는 못 견딜 지경인 모양이다. 이 여자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다. 미워해야 할 이 마당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귀여운 것이다. 왕롱은 더 이상 아들과 렌화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짓고 그곳을 나왔다. 아들의 방 앞을 지날 때 아내는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내 짐을 챙겨둬라. 내일 안으로 남방으로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부르러 보낼 때까지 오지 말아라. 가운데 방에서 오라는 옷을 꿰매고 있었다. 왕롱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안뜰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에 났었는데도 그녀는 아무런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왕롱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들로 갔다. 한낮의 태양이 하늘 높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온종일 들일을 한 것처럼 지쳐 있었다. 아들이 남방으로 떠나가자 왕롱은 집안에 큰 불안이 가시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웠다. 집을 나간 젊은 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다른 자식들도 잘 살펴보아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그 자신의 걱정도 있었거니와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농사일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큰아들 이외의 자식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둘째 놈은 빨리 서당을 그만두게 하고 장산일을 배우게 해서 큰 놈처럼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둘째 아들은 같은 형제이면서도 형과는 매우 달랐다. 큰아들은 키도 크고 뼈대도 굵고 얼굴도 붉은 것이 오란의 고장인 북쪽 사람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둘째 아들은 키도 작고 몸집도 가늘고 누르스름한 얼굴빛이 그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다. 왕롱은 자기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눈매가 날카롭고 민첩하면서도 어찌 보면 심술스러운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이놈은 훌륭한 상인을 만들어보자. 서당은 그만두게 하고 곡물점에나 보내서 장사를 배우게 하면 내가 거래하는 데도 편리하겠지. 저울에 속을 염려도 없고 때로는 내게 이익되게 저울질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뚜첸을 불러 말했다. 우리 사돈 될 유씨에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전해주게. 멀지 않아서 곧 사돈이 될 것이니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뚜첸은 돌아와서 말했다. 언제라도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낮에라도 한잔 하시도록 오셔도 좋고 그 양반이 이리로 오셔도 좋다고요. 왕롱은 성내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여러 가지로 접대할 일이 거북할 것 같았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밭둑길을 따라 나섰다. 그는 우선 돌다리 거리에 가서 유씨 문패가 붙은 집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물론 그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뚜첸이 가르쳐준 대로 돌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둘째 집 문 앞에서 이 집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알았던 것이다. 나무로 만든 당당한 대문이었다. 왕롱은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곧 대문이 열리고 여종이 나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누구냐고 물었다. 왕롱이 이름을 대자 그를 쳐다보던 여종은 남자들만이 거처하는 사랑방으로 안내하고 의자를 갖다 권하곤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롱이 이 집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주인을 부르러 안채로 들어갔다. 왕롱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일어서서 휘장에 손을 대기도 하고 탁자의 제목을 면밀히 살펴보기도 했다. 그리고 풍족한 생활이긴 하지만 결코 사치스럽진 않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부잣집 딸은 자칫하면 건방지고 눈이 높고 괴팍하거나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남편과 시부모와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쉬운 것이다. 왕롱은 안심하고 다시 의자에 걸터앉아 기다렸다. 이윽고 묵중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뚱뚱하게 살이 찐 나이 지긋한 주인이 들어왔다. 왕롱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절을 하니 주인도 맞절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머리를 숙이면서도 상대편의 차림과 거동을 살펴보고는 유복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호감을 가졌다. 곧 두 사람은 친숙한 기분이 되어 여종이 가져온 더운 술을 마시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년에 풍년이 든다면 쌀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다.
마침내 왕릉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댁의 가게에서 점원을 쓰실 일이 있다면 내 둘째 놈을 써주십사고요. 내 자식이지만 아이는 제법 영리합니다. 그러나 소용없으시다면 없었던 이야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영리한 점원을 하나 두려던 중입니다. 글자는 알겠죠? 왕농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 집 아이는 두 놈 다 가르쳤습니다. 글자가 틀린 것도 어렵지 않게 바로잡고 나무 목변이 옳거니 삼수변이 옳거니 하는 것도 단번에 알죠. 그거 참 훌륭합니다. 아무 때라도 보내십시오. 장사를 배울 때까지 첫 해는 먹여만 주고 1년쯤 지나 일을 잘하면 먹고 매달 은전 한 입, 3년째부터는 은전 3입, 4년째부터는 배울 것 다 배웠을 테니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 손으로 버는 것은 자기 능력에 달린 것이니 관계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사돈이 될 터이니 보증금 같은 것을 받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왕농은 마음이 아주 흐뭇해져서 자리에서 일어서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우리들 사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매우 기쁩니다. 혹시 저희 집 둘째 딸년과 혼사를 맺을 만한 아드님은 없으신지요? 유 씨는 껄껄 웃었다. 몸집도 뚱뚱하거니와 잘 먹어서 그런지 웃음소리까지 복스러웠다. 10살 나는 놈이 있죠. 아직 정혼은 안 했습니다만 댁의 따님은 몇 살이나 되죠? 왕농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다음 생일에 10살이 됩니다. 내 딸이지만 잘생겼죠. 두 사람은 소리를 합쳐 마주 웃었다. 이윽고 상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겹으로 맺어지는 셈이군요. 왕농은 그 이상 더 말하진 않았다. 그 이상은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직을 고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막내딸 혼사도 순조로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 딸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전족을 시켜 작고도 맵시 있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왕농이 유심히 딸아이를 들여다보니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빛이 나이답지 않고 숙성해 보였다. 왕농은 그 작은 손을 잡아 앞으로 끌며 물었다. 왜 울었니?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소곳이 저고리 단추를 만지작거리더니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날마다 발에 천을 단단히 졸라매서 아파요. 밤에도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도 네가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걸? 왕농은 이상한 듯이 말했다. 엄마가 아파도 소리내어 울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 애처롭다고 웃지 못하게 한대요. 발을 묶지 않으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귀염 못 받듯이 나도 그렇게 된대요. 딸아이는 자기들끼리 옛날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순진하게 말했다. 왕농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딸에게 말했다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팠다. 그래. 그런데 오늘은 내가 아주 훌륭한 신랑감을 구했다. 이제 뚜첸을 시켜서 잘 되도록 해보아야겠다. 딸애는 부끄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처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왕농은 레노한테 갔을 때 뚜첸에게 말했다. 유시네와 일이 되도록 한번 힘써주게. 그날 밤 그는 레나와 나란히 누웠어도 이 일 저 일이 생각나 눈을 뜨고 생각했다. 지나간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또 오란이 그의 처음 여자이며 얼마나 자기에게 충실했던가 하는 일들을 생각했다. 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암담해졌다. 오라는 영리하진 못할 망정 결코 어리석은 여자는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인 것이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둘째 아들을 성내에 보내고 막내딸의 약혼서를 주고받은 뒤 지참금도 정하고 혼수와 폐물 등에 대한 의논도 마쳤다.
왕롱은 한시름 놓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젠 자식 걱정 덜었다. 나머지 바보 아이는 양지 쪽에 앉아 배조각이나 가지고 놀게 하면 될 것이고 막내 놈은 농사일을 시키고 서당엔 보내지 말아야지. 위에 두 놈이 공부했으니까 족하겠지. 그는 하나는 학자, 하나는 상인, 하나는 농부 이렇게 세 아들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훌륭한 계획인 것이다. 그는 만족해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을 낳은 아내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그의 가슴에서 떠날 수 없었다. 여러 해 동안 오란과 같이 살아온 왕롱은 이제야 처음으로 그의 아내를 생각했다. 오란이 처음으로 시집을 오던 날도 이렇게 그녀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한갓 여자라는 것, 그가 처음 안 여자라는 것뿐이었다. 그 뒤론 이것저것 그날 일에 마음이 팔려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젠 자식들에 대한 일도 대강 정해졌다. 농사도 걱정 없이 제대로 돼가고 렌화의 생활에도 질서가 잡혔다. 대나무 회초리로 한 번 얻어맞고부터는 매우 원만히 순종하게 되니 만사가 걱정 없게 된 것이다. 그는 겨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인데 그러자 오란의 일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한 여자로서가 아니고 못생기고 찌들고 살결이 거칠거칠하고 누렇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어떠한 뉘우침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여위고 살빛이 변해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 같았다. 아내는 원래 살빛이 희진 않았다. 들일을 할 때는 검붉었다. 그런데 요즘엔 들에 나가지 않았다. 2해 전만 해도 가을 추수 때만은 나갔지만 그것조차 남들의 눈이 두려워서 못 나가게 했던 것이다. 그래도 왕롱은 아내가 왜 스스로 들에 나갈 생각을 않는지 또 날이 갈수록 몸이 둔해지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엌에 불을 지피느라고 몸을 구부릴 때나 아내는 몹시 괴로운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가 왜 그래? 하고 묻기나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으므로 왕롱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는 새삼스럽게 그녀의 배가 이상하게 부른 것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 내가 오란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래. 그는 이렇게 혼잣말로 자기를 달랬다. 나는 오란을 때린 일도 없고 달라면 돈도 주었다. 그래도 막내딸이 하던 말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슴을 찌르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오란에 대해서 결코 나쁜 남편은 아닌 것 같았다. 미안한 생각은 나지만 좋은 남편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회환을 느끼는지 그는 그 이유를 몰랐다. 오란에 대한 죄책감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식사 때 음식을 나르거나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녀의 일거일동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식사가 끝나고 방안을 쓸던 그녀의 얼굴빛이 갑자기 잿빛이 되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이듯이 숨을 쉬었다. 몹시 아픈 듯이 손으로 아랫배를 누르면서 그래도 비질을 계속했다. 왕롱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오라는 외면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터 배가 자주 아팠는데 또 그런 거예요. 왕롱은 보다 못해 막내딸에게 말했다. 네가 쓸어라. 어머니는 아프니까. 그리고 오란에게 몇 해 동안 하지 않았던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 곧 아이를 시켜서 더운 물을 가져가게 할 테니 일어나지 말고 꼭 누워있어. 오라는 아무 말도 않고 남편의 말대로 자기 방으로 갔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침대에 누운 모양으로 가만히 신음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왕롱은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 성내로 들어가서 의원을 찾았다. 둘째 아들이 있는 곡물점의 지배인이 추천하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원은 한가한 듯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흰 수염을 들이운 노인으로 콧등에는
올빼미 눈알 같은 큰 노태 안경을 걸치고 더럽고 지저분한 긴 잿빛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소매가 양손이 푹 파묻히도록 길었다. 왕롱이 아내의 병세를 이야기하자 그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옆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 천으로 싼 것을 꺼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왕롱이 의원을 데리고 돌아오니 아내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윗입술과 이마에 이슬 같은 땀방울이 솟고 있었다. 의원은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잠옷 어려운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원숭이 손같이 노란 손을 내밀고 오란의 맥을 짚었다. 한동안 그렇게 맥을 짚고 있던 의원은 이윽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비장에 부어있고 간장도 나쁘고 머리만한 돌이 뱃속에 들어있어. 위장도 탈이 났고 심장도 간신히 움직이긴 하지만 벌레가 있는 모양이요. 왕롱은 의원의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마치 성난 사람처럼 말했다. 그러면 약을 지어주시오. 왕롱의 큰 소리에 눈을 뜬 오라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으나 몹시 괴로워서 의식도 몽롱한 것 같았다. 왕롱이 왜 외쳤는지도 모르고 시름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의원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거 참 어려운 병이오. 완쾌의 보증이 필요 없다면 은전 연잎으로 약초와 말린 호랑이 심장과 개 이빨로 처방을 해드리겠소. 그걸 함께 다려 먹여보시오. 그렇지만 완쾌의 보증이 필요하다면 은전 500잎을 받아야겠소. 잠든 것 같았던 오란이 이 소리를 듣자 정신이 돌아오는 듯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두세요. 내 목숨에 그만한 가치는 없어요. 그런 돈이 있다면 땅을 사세요. 왕롱은 그 말을 듣자 온갖 뉘우침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난 당신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소. 은전 500잎을 드릴 테니 병을 고쳐주시오. 의원은 왕롱의 말을 듣자 욕심이 동한 듯이 눈을 빛냈지만 만약에 보증해 놓고 병자가 죽어버릴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듯이 말했다. 글쎄, 병자의 눈이 흰 것을 보니 내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소. 완쾌를 보증하는 데는 은전 1000잎이 아니고는 어렵겠소. 왕롱은 아내를 구해낼 수 없다는 의원의 말뜻을 비로소 알아듣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의원을 쳐다보았다. 땅을 팔지 않곤 은전 1000잎을 마련할 순 없는 것이다. 의원은 오란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설령 땅을 팔아서 약값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는 의원과 함께 밖으로 나가 은전 10잎을 의원에게 주었다. 그리고 의원이 돌아간 뒤 왕롱은 오란이 그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어두침침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세월을 보낸 이 부엌. 그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을은 벽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실컷 울었다. 그러나 오라는 곧 죽지는 않았다. 이제 겨우 인생의 중년을 넘어서는 그녀의 생명은 그녀의 몸에서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이나 빈사 상태인 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긴 겨울 동안 오란이 병상에 눕고 보니 왕룬과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녀가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았다. 모두가 얼마나 그녀의 힘을 입었는가를 그때까지 그들은 모르고 지내왔던 것이다. 부엌에 불을 지필 때도 어떻게 해야 마른 풀이 잘 타는지, 또 고기 하나를 구워도 어떻게 해야 태우지 않고 잘 되는지, 야채 요리를 할 때도 참기름을 쓰는지 콩기름을 쓰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식탁 밑에 먼지라든가 음식 찌꺼기가 떨어져도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 오래돼서 냄새가 나면 어쩔 수 없어 개를 불러 먹이거나 막내딸을 시켜서 쓸게 했다. 막내딸은 어머니 대신에 할아버지 시중도 들었다. 늙은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분별 못했다.
시중을 들던 며느리가 병이 들어 누웠다고 말해도 이해하지를 못했다. 며느리가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가져오지 않고 또 일어날 때 부축해주지 않는 것에 불평을 하며 몇 번이고 며느리를 부르다간 마침내 화가 나서 찻잔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곤 했다. 왕롱은 보다 못해서 그의 아버지를 아내의 병상 곁으로 가서 누워있는 모양을 보여주었다. 늙은 아버지는 눈이 몽롱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란을 찬찬히 보고는 어떤 사정을 짐작한 듯 뜻도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지었다. 바보 딸만은 끝내 아무 눈치도 몰랐다. 변함없이 색동 조각을 만지작거리면서 놀기만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녀의 치닥거리를 해야만 했다. 밤이 되면 재워주고 밥 되면 먹여주어야 하고 낮이면 양지 쪽에 앉혀주어야 하며 비가 오면 방 안까지 데리고 들어와야 했다. 이 정도의 일은 누구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알아서 해주어야 했는데 왕롱 자신도 있는 경우가 있었다. 언젠가 하룻밤 내내 그녀를 집 밖에 내려둔 채 잊은 일이 있었다. 이튿날 새벽녘 그녀가 추위를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린 후에야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왕롱은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불쌍한 누이를 잊은 것을 야단쳤으나 역시 아이가 어머니의 일을 대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롱은 그 후부터는 딸의 뒷바라지를 자기 손으로 하기로 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이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엔 부엌 가마솥 앞에 데려다 앉히곤 했다. 온 겨울 동안 오란이 알아누워 왕롱은 통 밭일을 돌보지 못했다. 겨울 동안의 여러 가지 농사일이라든가 머슴을 부리는 모든 일을 칭서방에게 맡겨버렸다. 칭서방은 충실하게 모든 것을 잘 처리했다. 그리고 아침 저녁 2차례씩 병세를 물었다. 이럴 때면 왕롱은 언제나 오늘은 닭국물을 좀 마셨다든가 오늘은 미음을 조금 먹었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말도 귀찮아졌다. 그래서 칭서방에게 더 이상 문안을 오지 않아도 좋으니 농사일이나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 춥고 어두운 겨울 동안 왕롱은 줄곧 병자 곁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추울 것이라 생각되면 화로에 숯을 달게 지펴서 침상 곁에 놓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맥없이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공연히 숯을 많이 피우게 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하자 왕롱은 버럭 화를 냈다. 그런 말 마라.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땅이든 무엇이든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아. 오란이 이 말을 듣자 흐뭇하게 웃더니 숨가빠하며 속삭였다. 그건 안 돼요. 나는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땅은 내가 죽어도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왕롱은 아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도 오란이 죽을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성내의 장의사에 들러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관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로 만든 검은 칠을 한 좋은 관을 골랐다. 그가 관을 고르는 것을 보던 가게 주인은 눈치 빠르게 말했다. 2개를 함께 사시면 3할을 감해드리죠. 손님 것도 미리 마련해 두시면 뒤에 걱정 없이 안심될 텐데요. 내 것이야 자식들이 해줄 일이지. 왕롱은 이렇게 대답했으나 곧 아직 그의 아버지 관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것을 생각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오. 걸음도 잘 못 걷고 귀도 먹고 눈도 어두우시니 얼마 안가 돌아가실게요. 그러니 2개를 사기로 하겠소. 가게 주인은 2개의 관에 다시 한번 칠을 잘해서 집까지 보내줄 것을 약속했다. 집에 돌아온 왕롱은 오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오란은 남편의 무한한 정성에 감격하며 죽은 후의 모든 일을 안심한 듯 기뻐했다.
이렇게 왕롱은 매일같이 몇 시간이고 아내의 곁에 앉아 있었다. 오라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거의 입을 여는 일이 없었다. 몸이 성할 때도 그들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더욱 긴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오라는 지금 자기 몸이 어디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정신이 몽롱할 때가 있는 모양이다. 이따금 어린 시절의 일을 꿈결같이 중얼거렸다. 왕롱은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물론 그녀가 중얼거리는 말은 극히 단편적인 것이었다. 저는 음식을 문턱까지만 가져가겠어요. 전 못나서 영감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이런 말도 했다.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쟁반에 있는 것을 집어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다. 난 못생겨서 귀염받지 못할 것을 잘 알아요. 오란의 이런 말을 왕롱은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죽어버린 사람같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내의 손을 어루만졌다. 아내의 말은 진실한 것이다. 그는 그의 애틋한 감정을 아내에게 전하려고 진심으로 그녀의 손을 쓸어주었으나 아무래도 렌화가 입을 비죽거릴 때보다도 애정이며 감동이 솟아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이런 이상한 마음이 부끄러웠다. 그녀의 진실한 말이 그를 뉘우치게는 했으나 이 뼈만 남은 그녀의 손에선 이성적인 애정이 우러날 수 없었다. 애처로운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반발하는 것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왕롱은 더 한층 아내에게 정성을 다했다. 특별한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은어와 배추 속으로 만든 맛있는 국물을 먹이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간호하는 온갖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렌화의 방에 갔으나 조금도 유쾌하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렌화를 껴안고 있다가도 아내의 생각이 되살아나면 그만 팔이 풀려지는 것이었다. 오라는 때때로 정신이 맑아져 주위의 일을 분간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 한번 그녀는 뚜첸을 불렀다. 왕롱이 깜짝 놀라서 뚜첸을 데려오니 오라는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상반신을 일으키고 아주 야무진 말투로 말했다. 이봐, 자네는 황영감님 몸종으로 있을 때 예쁘다고 세도가 대단했지. 이제 나는 남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았지만 자네는 지금껏 종노릇을 못 면했구나. 뚜첸은 발끈 성을 내면서 말대꾸를 하려 했으나 왕롱은 재빨리 그녀를 가로막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타일렀다. 정신없이 앓는 사람의 말이니 아무 탓도 마라. 왕롱이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오라는 아직도 그대로 앉아있다가 말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저 여자나 저 여자의 주인을 이 방에 못 오게 해요. 내가 가졌던 옷이나 물건에 손을 대게 해서도 안 돼요. 내 말대로 안 하시면 나는 귀신이 되어 원수를 갚겠어요. 그리고 오라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져 머리를 베개에 떨어뜨렸다. 설 명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 오란의 병세가 갑자기 좋아졌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잠시 환히 밝아지듯 의식이 뚜렷해지고 침상에 일어나 앉아서 손수 머리를 빗고 차를 마시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왕롱이 돌아오자 그녀는 말했다.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해보았지만 부엌에 뚜첸을 들여보내고 싶지 않아요. 약혼에 둔 큰 며느리를 불러주세요. 아직 본 일은 없지만 만약 그 아이가 와준다면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주겠어요. 왕롱은 설 명절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도 없었으나 그렇게 기혼을 차린 것이 좋아서 곧 뚜첸을 유씨에게 보내 그런 사정을 전하게 했다.
유시댁에서는 약간 주저하긴 했으나 안싸돈 될 사람이 봄까지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 또 딸의 나이도 16이나 되었으며 그보다 더 어려도 시집가는 일이 있으므로 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병석에 있기 때문에 약혼한 새색시가 오는 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새색시는 가마를 타고 그의 어머니와 늙은 몸종과 함께 왔다. 그의 어머니는 딸을 사돈에게 맡기고 몸종만이 남았다. 왕롱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하고 그 방을 새 며느리의 방으로 차려주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왕롱은 예절에 따라 며느리가 인사할 때만 점잖게 머리를 숙일 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기 도리를 잘 알고 있었다. 집안을 거닐 때도 눈을 내리깔고 정숙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롱은 마음이 흡족했다. 얌전하고 예쁘면서도 교만한 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왕롱을 기쁘게 했다. 그녀의 조심스런 모든 동작은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정성껏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이 왕롱에게 안심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오란도 지극히 만족하게 여겼다. 오란은 며칠 동안 만족스럽게 지냈으나 곧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침에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마음 놓고 죽기 전에 부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왕롱은 왈칵 역정을 내며 말했다. 제발 좀 죽는단 말은 하지 마라. 오라는 조용히 웃음을 띄었으나 곧 거두었다. 나는 죽어요. 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큰아이가 와서 이 며느리와 혼사를 치를 때까지는 못 죽겠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나에게도 참 잘해줘요. 더운 물을 담은 대야를 들 때도 힘차 보이고 내가 괴로워서 땀을 흘리면 얼굴도 잘 닦아줘요. 아무튼 난 죽을 것이니 그 전에 큰아이를 불러서 혼사를 치르게 하세요. 당신에게는 손자, 할아버지에겐 증손자를 보게 하고야 안심하고 죽겠어요. 몸이 건강할 때도 그녀는 이렇게 긴 말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왕롱은 그녀의 음성과 태도에도 병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져 절로 힘이 났다. 그는 큰아들의 결혼식은 좀 뒤로 미루어 두고 싶었다. 성대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동의하는 말투로 분명히 말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오늘이라도 남방에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지. 그 대신 당신도 힘을 내서 죽는다는 소리 말고 꼭 나아야 돼. 당신이 누워있으니까 집안 꼴이 마구간 같단 말이야. 그는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다. 오라는 만족한 듯 아무 말도 않고 다만 흐뭇한 웃음을 띠면서 스르르 눈을 감고 자리에 누웠다. 왕롱은 곧 맏아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도련님에게 이렇게 전해라. 어머님의 병환이 위중하여 내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고. 부모님과 집을 생각하거든 곧 돌아오라고 해라. 오늘부터 사흘 후에 잔치를 하려고 여러 사람을 정해두었으니까 그 전에 와야 한다고 전해라. 왕롱은 잔치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뚜첸을 시켜서 성대한 잔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성내 찻집에서 음식을 장만할 사람을 불러오게 했다. 그는 뚜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했다. 황부자집에서 하던 것처럼 한번 잘 차려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아는 대로 모두 청했다. 성내에 가서 그가 드나들던 찻집이나 곡물 거래로 알게 된 사람도 빠짐없이 청했다. 물론 숙부에게도 말해두었다. 큰놈의 잔치에는 아저씨의 친구분도 사촌의 친구도 모두 청하세요. 왕롱은 삼촌의 신분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손님처럼 대했다. 혼례식 전날 밤에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늠름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자 왕롱은 지난날의 불쾌한 생각은 깨끗이 잊어버렸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지 벌써 2해가 넘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돌아온 아들은 이미 소년이 아니었다. 키가 크고 혈색도 좋고 체격도 당당한 훌륭한 남자였다. 머리를 짧게 깎아 기름이 번지르르 하고 남방 신사들이 입는 검붉은 공단 두루마기에 짧은 비단 조끼를 입고 있었다. 훤칠한 아들의 모양에 왕릉은 가슴이 부풀었다. 이것이 내 아들이란 생각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고 아내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앙상한 모양을 바라본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머금었다. 그러나 명랑하게 이렇게 말했을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 말보다는 갑절이나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돌아가시다니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오라는 간단하게 말했다. 내 혼사 지르는 걸 보고야 죽을 테다. 신부 될 사람은 혼례식 전에 신랑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예절이었다. 그래서 렌화는 색시를 자기 방에 데려다 놓고 치장해 주었다. 렌화와 뚜첸과 숙모는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 이 세 사람은 혼례식을 올리는 날 아침 색시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주고 전족한 발에 버선까지 새 것으로 신기고 또 렌화가 아끼는 향기 좋은 편도유까지 발라주었다. 그리고 색시집에서 가져온 새 옷을 입혔는데 흰 꽃무늬를 놓은 비단으로 만든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부드러운 양털로 짠 치마 저고리를 입혔다. 또 그 위에 혼례식 때 입는 붉은 공단 예복을 입혔다. 이마에 물분을 바르고 풀먹인 명주실로 잔털을 뽑고 머리를 매만져 이마를 네모나고 넓게 보이도록 했다. 이것은 대갓집 부인답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고 붓으로 눈썹을 길고도 가늘게 그렸다. 머리에는 신부의 족두리와 구슬이 드리워져 있는 베일을 씌우고 전족한 발에는 수놓은 신발을 신기고 손톱에 물을 들이고 손에는 향수를 뿌렸다. 이렇게 신부 단장을 빠짐없이 끝냈다. 신부는 다소곳하게 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으나 매우 수줍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했다. 왕릉과 그의 아버지, 삼촌, 그리고 손님들은 대청에서 기다렸다. 신부는 친정에서 데려온 늙은 몸종과 숙모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간신히 걸었다. 누구에게 부축을 받지 않고는 혼례식장 같은 데엔 도저히 나올 것 같지 못할 걸음걸이였다. 그것은 그녀의 정숙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따라서 왕릉은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기뻐했다. 그 뒤로 신랑이 들어왔다. 그는 붉은 두루마기에 검은 조끼를 입고 들어왔다. 머리를 빗어 넘기고 얼굴은 깨끗하게 면도했다. 그 뒤로 두 동생이 따라 들어왔다. 왕릉은 그들의 늠름한 자태를 보자 새삼스럽게 기쁜 마음이 가슴에 끌어올랐다. 아주 귀가 절벽이 된 아버지는 지금껏 무슨 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납득이 간 듯 쉰소리로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몇 번이고 피리소리 같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홀레로구나. 아, 홀레라. 아이들이 또 생기고 손주들이 생기고 하하하하.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라 하고 웃음을 터뜨리자 여러 사람들도 따라서 기뻐하며 크게 웃었다. 왕릉은 아내가 저렇게 병석에 누워있지 않고 여기에 같이 참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왕릉은 아들이 신부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예리하게 살펴보았다. 아들은 단 한 번 신부를 곁눈질해 보았으나 매우 만족한 모양이었다. 왕릉은 속으로 매우 다행이라 생각했다. 어떠냐? 내가 고른 며느리가 너도 마음에 들지? 신랑과 신부는 왕릉과 조부에게 큰절을 하고 나서 오란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오란은 고급 검은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자 일어나 앉았다. 양쪽 뺨이 타는 듯이 붉어서 왕릉은 오란의 몸이 회복되는 줄 알고 좋아서 큰 소리로 아, 이제 병이 낫겠구려 하고 소리칠 정도였다. 두 젊은이가 가까이 와서 절하는 것을 받은 오란은 침상을 가볍게 두드리듯이 하고 말했다. 자, 이리로 앉아라. 여기 앉아서 홀레술을 마시고 밥도 먹어라. 난 그게 보고 싶다. 나는 곧 죽을 깨고 내가 죽은 뒤로는 여기가 너희들의 홀레 침상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아무도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부끄러운 듯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뚱뚱한 왕릉의 숙모가 점잔을 빼면서 더운 술을 2잔 따라 신랑 신부에게 한 잔씩 주었다. 두 사람은 잔에 입만 대었다가 다시 그 술을 한 잔에 섞어 나누어 마셨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기 밥을 먹다가 다시 서로 섞어 먹었다. 두 사람의 생명이 이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100년을 맹세하는 홀례식은 끝난 것이다. 신랑 신부는 오란과 왕릉에게 절을 하고 물러나와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큰 절을 했다. 그런 뒤에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방에도 뜰에도 많은 음식상이 놓이고 구수한 냄새와 웃는 소리가 온 집안에 들끓었다. 손님들은 많았다.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난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였다. 잔칫집이 부잣집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누구에게나 인색하지 않게 잘 대접하는 줄 알고 부르지 않았는데 온 사람도 많았다. 두첸이 성내에 가서 일부러 음식 만드는 사람을 불러왔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음식들도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또 농가의 부엌에서는 장만할 수 없는 음식을 성내에서 만들어 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왔다. 이미 요리가 되어 있어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솜씨를 자랑하려고 기름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기분 좋게 떠들어댔다. 오라는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도록 창문과 휘장을 모두 열어놓게 했다. 그리고는 자주 가까이 오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술은 모자라지 않아요? 상 가운데에 놓인 팔보채는 더운가요? 기름과 설탕과 8가지 과일이 제대로 들어있나요? 그리고 식진 않았나요? 왕릉은 무엇이든 잘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니 오라는 지극히 만족한 듯 웅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도 모두 돌아가고 밤이 되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오라는 지쳐서 갑자기 약해진 듯했다. 오라는 아들과 며느리를 곁에 불러 말했다.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너는 부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 또 몸이 불편한 시누이도 잘 돌봐주어야 한다. 그 밖에 내가 섬길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끝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던 렌화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라는 혼수 상태에 빠진 듯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땐 그들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맥없이 눈을 감고 머리를 이리저리로 돌리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나는 못생겼어. 그래도 나는 아들을 낳았어. 나는 남의 종이었어. 그러나 지금 내 집에는 훌륭한 자식들이 있어.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또 중얼거렸다. 저 계집이 나처럼 남편을 섬길 수 있을까? 예쁘다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낳지는 못해. 그녀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한동안 중얼거렸다.
왕롱은 아들과 며느리를 밖으로 나가라고 눈짓하고 아내의 침대 곁에 앉았다. 오라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했다. 이따금 눈을 떴다가 다시 감곤 했다. 왕롱은 아내가 빈사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지금에도 그녀의 자줏빛 큰 입술에 이빨이 나와 있는 것을 추하다고 느끼는 자신을 미워했다. 갑자기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과 슬픈 생각이 가슴에 치밀었다. 오라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떴으나 눈앞에 이상한 안개라도 덮여있는 듯이 남편을 누군지 분간 못하는 듯이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베개 위로 머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몸을 떨었다. 그것이 오란의 임종이었다. 아내가 죽고 나니 왕롱은 아무래도 오란의 곁에 가기 싫었다. 그래서 숙모를 불러서 시체를 씻게 했으나 두 번 다시 곁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가 사두었던 관 속에 옮기는 일도 숙모와 아들 내외를 시켰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성내에 가서 일꾼을 사서 관습대로 관을 밀봉하게 하고 또 점쟁이에게 장래에 좋은 날을 물어보기도 했다. 점쟁이가 점친 날은 3달 후였다. 그 전에는 좋은 날이 없다는 것이었다. 왕롱은 점쟁이에게 사례금을 주고 절로 갔다. 절의 주지와 의논 끝에 장래일까지 아내의 관을 그곳에 모셔두기로 했다. 그 관을 집안에 둔다면 매일 눈에 보여 참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인을 위해서 할 일은 모두 정성껏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기도 아들도 모두 상복을 입혔다. 상을 나타내는 빛인 흰 무명천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흰 각반을 두르고 여자들은 모두 흰 천으로 머리를 묶게 했다. 그 후 왕롱은 아내가 있던 방에 있기가 싫어서 자기가 쓰던 것을 챙겨 렌화의 방으로 옮기고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이 방은 너희들이 쓰도록 해라. 네 어머니가 이 방에서 너를 낳았으니 너도 이 방에서 자식을 낳는 게 좋아. 아들 레베는 그 말에 순종했다. 한 번 죽음이 집안에 찾아들면 쉽사리 물러가지 않는 모양이다. 왕롱의 아버지는 그의 며느리가 죽어서 입관하는 것을 보자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 둘째 딸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 듬성하게 난 수염을 위로하고 침대 위에 반드시 누운 채 죽어 있었다. 둘째 딸은 그것을 보자 질겁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왕롱이 쫓아가 보니 벌써 숨이 없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은 한 줌밖에 안 될 만큼 가볍고 울퉁불퉁한 소나무처럼 굳어 있었다. 아마 침대에 눕자마자 곧 숨을 거두었는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았다. 왕롱은 손수 아버지의 시체를 더운 물에 씻고 미리 사다 둔 관에 고이 눕히고 밀봉을 했다. 오란과 같은 날에 매장하기로 하자. 묘터는 내 땅에 언덕진 좋은 장소를 골라서 함께 매장하자. 나도 죽으면 그곳에 함께 묻어달라야지. 그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또 그 말대로 실행했다. 그는 아버지 시체를 넣은 관을 가운데 방에다 의자를 2개 나란히 놓고 그 위에 안치하고는 정해진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돌아간 아버지의 영혼도 그곳에 있고 싶어 할 것이고 왕롱 자신도 그 주검 옆에 있고 싶었다. 왕롱은 아버지의 죽음을 그리 애통해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만큼 천명을 누렸고 또 이 몇 해 동안 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점쟁이가 정한 장삿날은 한창 좋은 봄날이었다. 왕롱은 도교의 절에서 많은 도사를 불렀다. 그들은 긴 머리를 틀어 올리고 노란 도복을 입고 왔다. 왕롱은 절에서 스님을 여러 사람 불러왔다. 스님들은 회색 장삼을 입고 머리를 깎고 목에 염주를 걸고 있었다. 도사와 스님들은 두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밤새도록 북을 치며 경문을 읽었다. 독경하는 소리가 꺼질 듯하면 왕롱은 그때마다 그들의 손에 은전을 쥐어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숨을 돌리고 소리를 다시 높여 독경하는 소리는 새벽까지 그칠 줄을 몰랐다. 왕롱은 대추나무가 서 있는 언덕 땅을 묘지로 택했다.
칭서방은 미리 일꾼들을 시켜서 구멍을 파게 하고 그 주위에 흙으로 담까지 만들게 했다. 그 담 안은 왕릉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또 손자들까지 묻을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이 땅은 지대가 높아서 밀이 잘 되는 땅이었지만 왕릉은 조금도 아깝게 생각지 않았다. 죽은 다음에도 자기 땅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 날 스님들의 밤독경이 끝나자 왕릉은 흰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삼촌도 사촌도 아들들도 며느리에게도 상복을 입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보통 농부들처럼 묘지까지 걷는다는 것은 체면 문제이기 때문에 성내에서 가마를 여러 채 불러 모두 타기도 했다. 왕릉은 평생 처음으로 가마를 타고 오란의 상여 뒤를 따랐다. 아버지 상여 뒤에는 삼촌이 역시 가마를 타고 따랐다. 오란이 살아있을 때는 길을 펴지 못하던 렌화도 오란이 죽은 지금엔 큰 부인에게 충실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마를 타고 행렬에 끼었다. 왕릉은 숙모와 사촌에게도 가마를 내어주고 상복을 입혀주었다. 바보 딸에게도 상복을 입히고 가마에 태웠는데 그녀는 아무 분간 없이 허우적거릴 뿐만 아니라 곡을 해야 할 경우에도 높은 소리로 웃기만 했다. 장례 행렬은 곡소리와 함께 장지로 향했다. 머슴들과 칭서방은 흰 신발을 신고 걸어서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왕릉은 두 개의 묘 앞에 섰다. 아버지의 관을 먼저 내렸다. 절에서 운반된 오란의 관은 아버지의 관이 묻힐 때까지 땅에 놓여 있었다. 왕릉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슬픔은 눈물이 마를 정도로 심했지만 다른 사람처럼 소리를 내어서 울진 않았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누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을 묻고 흙을 덮어 봉분을 하자 그는 가마를 먼저 돌려보내고 묵묵히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가슴에 메이는 듯한 슬픔 속에 이상하게도 뚜렷한 하나의 생각이 떠올라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것은 어느 날 오란이 못가에서 빨래를 할 때 그녀가 가졌던 진주 2개를 억지로 빼앗은 일이었다. 그 진주는 렌화의 귀고리가 되고 말았으나 그 귀고리를 다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무거운 생각에 얽매여 홀로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 무덤에 내 반평생을 묻고 오는 셈이다. 나도 절반은 그 속에 묻힌 것이다. 앞으로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갑자기 왕릉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